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을 한 전공의들에 대해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은 기존 병원의 수련의로 들어가거나 일반 병원 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건데 끝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은 과제로 남습니다. 통계청은 오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2달 연속 2%대 상승률입니다. 사과, 배 등 과일 가격 강세로 농산물 물가가 19%나 올라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연합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현지 시간 3일 인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도 대표 주가지수인 선섹스는 이날 3.39% 오른 76,468.7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 주가지수 니프티 50도 이날 3.25% 상승한 사상 최고치 23,263.90으로 자금을 마감했습니다. 인도 증시는 국내 투자자도 ETF를 통해 투자를 많이 하는 시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산유궁의 꿈에 들터 석유가스 관련 주식이 연이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석유가스 최대 매장량 140억 배럴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지만 물리 탐사 단계여서 흥분할 상황은 아닌데요. 산유국의 꿈,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발표했죠. 산유국의 꿈을 얻고 관련 주식만 들썩이고 있을 뿐 정유와 석유화학업계는 의외로 차분합니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산유국의 꿈이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직접 발표했죠. 140억 배럴 최대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이인철 소장님, 우선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 핵심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핵심은 일단 경북의 이제 포항 앞바다입니다. 예. 영일만에서 38에서 100km 떨어진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의 가스 석유 매장 가능성이 크다라는 물리 탐사 결과를 이제 밝히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과연 이 140억 배럴이 도대체 얼마나 한 규모인지, 네. 또 이건 누가 조사를 했는지, 또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우선 140억 배럴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다. 5배. 네, 이 현재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450조 내외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 2,200조 원에 달한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가스의 경우에는 천연가스의 경우는 최대 29년 가량, 그리고 석유의 경우는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라고 네. 밝히고 있고, 이게 과연 누가 조사했는지. 조사. 그렇습니다. 미국의 액트지오사라는 회사인데. 액트지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네티즌들이 검색을 해보니 야, 인원 직원도 얼마 안 되고 이 신뢰성 있어? 네. 라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래요? 정부가 부연 설명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정예업체들은 자산에 네. 자체적으로 심해 탐사 팀을 운영하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심해 기술을 평가하는 전문 기업은 좀 드물다. 다만 이 업체의 경우에는 엑선모빌 출신의 팀장이 독립해서 만든 회사다. 예. 그리고 커리어도 화려하다는 겁니다. 네. 남미 가야나 광고를 비롯해서 카스피의 가나 유전을 발견을 주도한 전문가다라는 것도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서 네.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5개월간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네. 그러니 충분히 검증 절차를 거쳤으니 믿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최대 140억 배럴 액트지오라는 미국의 전문 기관이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5개월간에 걸쳐서 신뢰성 탐사를 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물리 탐사라고 했거든요. 현재. 자, 교수님 전문가로서 이 물리 탐사 결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리 탐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석유가스가 이제 지하에 있으면은 지상에서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초음파처럼 예. 우리가 몸의 어떤 구조들을 알기 위해서는 초음파하는 것처럼 이제 사이즈믹이라는 탄성파 탐사를 이용해서 예. 물리 탐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석유를 아는 게 아니라 석유의 부존 여부를 아는 게 아니라 석유가 들어있을 수 있는 구조, 예, 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석유를 담아둘 수 있는 집의 모양을 찾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아. 그냥 그 집이 사실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뭐 물이 차 있을 수도 있고, 가스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근데 석유를 하려면은 실제적으로는 석유가 만들어진 장소랑 예. 지금 현재 모여 있는 장소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데는 유기물이 많은 데서 만들어져서 예. 석유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상승을 계속해요. 예. 그러다가 이런 구조를 만나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고여 있죠. 그걸 거기에 이제 집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매장에 있다. 예, 요 구조를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를 부릅니다. 트랩. 예. 그러니까 뭐를 가둬두다. 그러니까 석유가스를 가둬두는 게 트랩이기 때문에 예. 그럼 물리탐사는 그런 구조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아는 거고 아. 그 구조가 크다 작다를 이제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석유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시추를 해서 예. 땅 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리고 거고. 어제 발표한 것은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구조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런 맞습니다. 거네요. 예, 예. 이제 그러면 시추를 구멍을 해야죠. 뚫어서 시추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양이 또 꽉 차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이제 저류층의 두께라고 얘기하는 그 두께랑 예. 크기를 곱하면 전체 부피가 나오고 예. 그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이제 이런 계략적인 숫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물리탐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물리탐사 결과로만 해서 최대 140억 배를 하니까 증권시장에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또 그러던데 지금 뭐 아주 석유가스 관련주들 급등세를 이어간 거죠? 석유 관련주들, 가스 관련주들 플러스 예. 강관, 철강 관련주까지 뛰고 있습니다. 강관. 네. 어제 사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가스공사는 굉장히 대형주기 때문에 네. 1999년 이제 이 코스피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30% 상한가를 예. 쳤고요. SK 가스 역시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뭐 다 올랐고요. 예. 여기에다 뭐 한국전력, 포스코 인터내셔널, 동아지질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기업들 다 뛰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검색을 했나 봐요. 석유라고 검색하면 네. 한국 석유라는 굉장히 엉뚱한 회사입니다. 한국 석유? 석유 회사가 아니다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어떤 회사인데요, 저거? 이게 아마 이제 석유의 잔존물이죠. 네. 우리가 이제 골탕이라고 하는 그 이제 부존물을 이제 하는 회사인데 네. 이 석유 채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테마주를 엮여가지고 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예. 아니 지금 발표 주체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우리가- 발표가 대통령실 그리고 산자부 장관이 나와서 하니 야 지금은 뭐 유전 개발 단계 첫 번째 단계이지만 네. 탐사 검증 수준을 넘어서 예. 생산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아니냐? 이것 쪽이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 이 석유나 이런 이제 자원의 경우에는 정말 파봐야 한다. 네. 끝까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제 검증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거기 존재가 확인한다 되더라도 그게 채굴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여부는 별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장량이 어떤지 채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서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것도 누가 수혜주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지금은 돈만 들어가는 단계예요. 예. 한국가스공사 플러스 해외 투자, 네. 정부의 돈만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조금 이런 테마주에 휩쓸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한국석유라는 회사네요. 이게 아까 이 석유하고 관련은 아스팔트 뭐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상한가를 계속하니까 이런 거야말로 참 투자자들 유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자, 물리탐사 결과에 이제 석유가 매장돼 있을 거라는 집을 이제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뭐 시추를 한 번 더 해본 것도 아니고 그동안 별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액트 지오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뭐 그동안에 무슨 뭘 한 게 있어요? 바다에 가서? 이제 기존에 이제 한국에서도 동해에는 이미 가스전이 한번 발견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을 물리 탐사도 좀 정밀하게 하는 이제 3D 물리 탐사도 하고 예.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서 이제 오래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마 프로세싱을 다시 해야 조금 더 그 자료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세싱을 다시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탐사한 자료를 취득을 하면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지층으로 변환을 하거나 할 수 있게 깨끗한 층을 해서 뭐 노이즈는 없애고 시그널만 받아가지고 하는 자료들을 프로세싱하는 거를 거쳐서 예. 이제 깊이별로 층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 발전이나 뭐 컴퓨테이션 시간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은 더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 그 어쿠스틱 밑에서 얘기하는 이제 초음파를 할 때 초음파도 영상을 깨끗하게 하느냐 아니냐 하는 기술들이 있죠. 예. 그거랑 똑같이 그 프로세싱을 잘하면 선명하게 있는 지하에 있는 구조들이 보이니까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전에 명확하지 않은 구조들을 좀 해석을 잘해서 이쪽 부분이 유망성이 있는 구조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정교한 눈으로 네네. 봤다 예. 그런 얘기네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단계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도 있고 얘를 프로세싱하는 단계도 있고 얘를 해석하는 단계도 있는데 이런 구조를 찾는 거는 해석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들의 힘을 이제 빌려서 이제 구조를 도출을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석유 회사들이 비슷한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이제 최대가 석유와 가스 140억 배럴. 그 가스가 뭐 4분의 3, 석유가 4분의 1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대로 만약에 매장량이 있어 생산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산유국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정부의 발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최대치예요. 예. 지금 액트 이 비즈사가 얘기한 건 최소는 35억 배럴에서 예. 최대는 140억 배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로 140억 배럴이 정말 매장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4분의 1 석유가 무려 42억 배럴이니까 우리가 1년에 원유 에너지 수입이 한 10억 배럴 정도 됩니다. 10억 배럴. 그러니까 이제 4년 이상 쓸 수 있는 분량이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앞서 이제 동해전 가스 말씀하셨잖아요. 당시에 1998년에 발견돼서 2004년부터 상용화가 됐는데 14년 동안 4,500만 배럴이에요. 네. 4,500만 배럴 생산하면서 지금은 다 써서 고갈돼서 폐쇄된 상태지만 당연히 그 동해가스전 위를 또 탐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얘기한 8강구, 6-1강구, 영일만에서 38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전체 구역의 한 35%를 앞서 2D, 3D로 이제 지진파를 보내면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이 만에 하나 이제 42억 배럴만 하더라도 석유 매장량 기준입니다. 매장량 기준. 매장량 기준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금 석유 하나도 안 나라는 나라에서 갑자기 순위가 예. 한 뭐 최고 낙관적인 데는 11위까지도 11위. 예, 매장량 기준, 석유 매장량 기준 11위까지도 뛸 수 있다라는 이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0억 배럴이 다 그대로 매장돼서 생산이 된다면 뭐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만 11위 산유국이 될 수 있다. 교수님, 저 신 교수님 그렇게 어떤 그 산유국 순위를 할 때 어떻게 그렇게 규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을 뭐를 주는지에 따라 다른데 예. 이제 뭐 그 나라에서 발견된 모든 광고를 다 합하면 그게 이제 매장량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매장량하고 자원량이라는 이제 말에 구분을 두게 돼 있습니다. 매장량과 자원량. 자원량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매장량이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상으로 해수가 가능한 양이기 때문에 예. 탐사 단계에서는 매장량이라는 말을 석유 쪽에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써요? 예, 자원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원량. 예. 어제 우리는 매장돼서 아마 매장돼 구조량. 있는 자원량으로 나왔을 겁니다. 아, 예, 자원량으로. 왜냐하면 이 매장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 회사의 가치를 그 석유를 생산하는 E&P 회사들이 가치를 평가를 할 때 매장량이랑 그의 말에 유가를 곱해버리면 그게 자산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여기도 잘못된 게 매장량을 한꺼번에 다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30년 동안 나눠서 생산을 하는데 회사의 가치는 전체 곱하기 올해의 유가를 해보니까 내년의 유가 다르고 10년 뒤의 유가가 다르기 유가가 때문에 다른데. 사실은 이 회사 가치가 허수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회계를 처리하다 보니까 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정통적으로 E&P를 좋아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냥 매장량만 가지고 그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데 여기에 이제 회계 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막 얽히설키 되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회사의 뭐 투기 자본이나 다른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주식 시장에서 데피니션을 딱 줍니다. 정의를. 그러니까 개발 단계 이상으로 넘어간 광구에 대해서만 그러면 매장량이라는 매장량을 단어를 가지고. 쓰도록 하자.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산유국 아까 이게 다 140% 최대치로 생산이 된다면 11일이 산유국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정말
축복이 내려지는 겁니까?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우선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3%가 에너지 수입이에요. 23%.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정부의 입장은 이제 석유는 4년 이상 쓸 수 있고 가스는 29년 가까이 쓸 수 있다고 하니 일부는 우리가 대체 수입 효과가 도 있지만 예. 남는 것은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음. 그럼 에너지 수출국으로 이제 변모할 수 있다라는 것. 에너지 또 하나는 수출국이 되고. 그동안 계속 무역 적자 났다는 부분 두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에너지 수입 플러스 해외 여행 수지 적자였는데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페크가 자꾸 이 지금 2050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이게 유한 자원인 이런 이제 화석 연료를 굉장히 좀 가격을 조정하고 있잖아요. 카르텔을 가면서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러면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일부. 예. 그러면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는 대륙붕이라고 해서 얕은 바다에서만 석유 시추 경험이 있는데 예. 깊은 바다, 해수면이 1km 이상 들어가서 네. 거기에서 다시 바닥을 1에서 2km를 뚫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수의 이제 정유업체들, 글로벌 정유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상업용이 되면.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리탐사 이 추정액 최대 140억 배럴 한 액트지오 미국 회사를 조금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혹시 전문가로서 이 회사에 우리가 좀 믿고 그 수치를 믿어야 될지요? 어떤 정도 회사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까, 이걸? 이쪽 분야에 이제 제가 전문은 아니죠. 왜냐하면 탐사 쪽도 있고 뭐 개발하는 분야도 있는데 교수님은 제가 개발- 추정하기에는 예, 저는 이제 그 저류공학이라고 해서 이 양이 얼마나 되고 하는 거를 평가를 시추가 끝난 다음에 주로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회사에서 매장량을 주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회사가? 예, 매장량을 계산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탐사는 크기만 디파인이 돼요. 예. 얼마나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두께가 얼마가 되는지를 곱해버리면은 볼륨이 나오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모래 사이에 공극이라는 데 유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극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예. 보통 뭐 15%에서 20% 내외로 그 모래로 된 암석에서는 있기 때문에 예. 그 암석 전체 부피 중에 뭐 모래를 빼면은 유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공극률이라고 해요. 그거를 곱하고 예. 그 공극을 물이 채워져 있는지 오일이 채워져 있는지 포화도라는 거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있으면 수포화도, 예. 오일이 있으면 오일 포화도. 그걸 곱해서 전체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아마 구조의 크기 정도만 예. 아마 주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거 크기 정도를 우리 정부에 줬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용역을 하셨건 뭐를 할건 그거에 대한 것들을 아마 줄 거예요. 아마 저류층의 품질이 어떻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최대 최소 어느 정도의 양이 존재할 거라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 레인지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하니까. 이게 석유가 나와야 네. 이게 맞는 거지. 석유가 안 나오면 아무리 계산을 뭐 35억에서 140억을 한다고 해도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탐사 단계이기 때문에 추정되는 예. 그냥 예상되는 만약에 석유가 있다고 하면 이 정도의 양이 최소 최대 있을 거다. 그 레인지를 주는 거지.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크게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아, 이 숫자를 왜냐하면 석유가 나와야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지. 석유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추를 해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시추를 좀 연말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상은 아마 계획-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이제 예산이 들어가니까. 네네. 그러면 정부는 이게 나올 확률을 20%라고 발표한 것 같아요. 네네. 20%라면 자원 탐사, 석유 탐사 20%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20%. 네, 일반적으로 한 10%에서 30%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예, 만약에 중동의 석유가 많은 지역에서 시추를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뭐 거기는 뭐 50% 이상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료가 아무도 없는데 동떨어진 데에서 시추를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죠. 예. 그러니까 실패한 데는 많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이제 세계에서 탐사 시추를 했는데 그 중에서 석유 개발에 성공한 게 평균 몇 %다. 네. 그런 의미인 거지 또 지역적으로 많이 차이가 사실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육지에서 네. 미국 같은 데 여행하시다 보면 캘리포니아 주에는 가면 땅을 그냥 파면 석유가 나와요. 그래요. 뭐 이렇게
그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육지하고 지금 대륙붕이라고 해서 이제 200m 이하의 얕은 바다하고 같은 바다. 그리고 점점점 심해 1km 이상 떨어진 바다 깊이가 이게 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점점 심해 쪽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글로벌리 전부 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도 1979년 이제 석유공사가 설립한 이후에 48번의 탐사 시추를 진행했는데 48번. 예, 동해에서만 27번을 냈고요. 예. 딱 한 번 성공한 게 동해가스전이에요. 음. 근데 여기도 보니 11전 11기기 10번 실패하고 11번째 성공을 한 겁니다. 동해가스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 70년대하고 지금 2024년이니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기술이 점점 발달됐기 때문에 지금에 나온 20%도 상당히 심해 유전 발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높은 일반적으로 한 10%도 이제 채산성이 있다라고 해서 비용을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탐사 시출하게 되는데 우리도 하겠다라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대서양, 북해 거기도 굉장히 심해입니다. 네. 거기에게는 평균 채굴 성공률이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발표대로 20%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부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심해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아까 잠깐 동해가스전 얘기를 하셨잖아요. 90년대 후반. 혹시 동해가스전은 이제 다 가스가 다 나와서 이제 폐쇄된 거잖아요. 당시 네. 어땠습니까 그때? 아마 1조 정도 투자비가 들어가고 예. 아마 2조를 회수했으니까 들어간 것보다 이제 2배로 200% 회수를 한 건데 예. 국내에 이제 그 유전이 있으면 장점이 무척 많죠. 왜냐하면 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LNG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미국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미국이 MMBTU당 웨레드 가격이 한 3불 정도 돼요. 예. 근데 이를 한국에서 들어오면 LNG로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가스 가격이 LNG 가격은 유가에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을 비교해서 한 7배 정도 이제 7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배럴의 오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석유에 만약에 비해서. 오일이 70불이다 배럴당 그러면 LNG 가격은 한 10불 정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10불에 들어오면은 미국은 3불이잖아요. 한국은 비싸죠.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가스전이 나와서 가스를 한다 그러면 그 차액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좋죠. 예. 그런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 탐사 성공 확률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전체를 내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느냐면 예. 잘 보시면 석유가 만들어져야 되죠. 일단. 예. 그 다음에 집이 있어야 되죠. 예. 여기 중간에 이동을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만들어진 요소가 곳에서 저 매장돼 그렇죠. 있는 곳으로. 근데 이동. 이거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0이죠. 그러네. 그래서 이제 확률을 계산할 때 보통 이 탐사정이 성공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만들어질 확률이 몇 %냐. 예. 그럼 만약에 이게 50%다. 그다음에 이동할 확률이 50%다. 그럼 그 두 개만 곱해도 0.25예요. 예. 여기에다가 트랩이 구조가 확실하다. 사이즈 맥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100%를 하기 그냥 뭐 하면 한 0.8만 하자. 예. 그렇게 해도 25 곱하기 8 하면은 20%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 요소를 확률이? 다 동시에 충족을 시켜줘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 남의 일을 안 되게 하긴 되게 쉽잖아요. 예.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안 되게 하면 되니까. 근데 잘 되게 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예. 왜 모든 컴포지션들이 다 맞아야 그쵸. 되니까. 예. 어. 이 석유 개발이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예. 실패는 병가지 상사예요. 실패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20%의 성공률이라는 소리는 8번은 실패했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그러네. 예, 한국에서도 뭐 11번째 성공하셨다고 예, 예,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 거기 때문에 이제 확실성을 갖고 뭐를 일을 하면은 안 되고 일단 예. 단계별로 예.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 거를 디자인하는 게 맞지. 예. 뭐 처음부터 성공할 걸 가정하고 다 하려면 왜냐면 개발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릴 거예요. 개발하는데 생산하는 데까지. 그렇죠. 예. 일단 탐사를 시작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예. 그거를 생산할 때까지 한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려요. 왜냐하면 가스전 아주 작은 동해 가스전도 98년도에 탐사 성공해서 그다음에 2004년에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6, 7년 걸렸잖아요. 이거는 웰이 3개밖에 없는데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의 큰 규모를 한다 그러면은 평가 시추,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시추들이 많이 이어져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랑 그다음에 개발을 하려면은 생산 설비들을 해야 되니까 EPC 공사도 해야 되고 해양 플랜트 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시간이 꽤 10년 넘게 걸릴 겁니다. 10년 실제적으로. 넘게. 예. 그러면 매장돼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더라도 양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양이 돼야만 이게 뭐 우리 채산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래 생산을 할 텐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이제 탐사 시출에서 성공을 하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매장량의 범위를 정한 다음에 예. 얘를 생산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생산 시추하는 시추공을 또 해야지 돼요. 탐사 시추는 정말로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려면 어느 거리로 시추공을 더 시추를 해서 얘를 생산할 건지, 예. 그러면 그런 시추 비용도 들어가고, 네. 이제 위에서 석유 가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분리하는 뭐 세퍼레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냥 예. 생산 설비들이 또 위에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을 다 산출을 해서 전체 풀 사이클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경제성 평가해서 그 비용보다 훨씬 더 편익이 그렇습니다. 있다고 예, 예. 확신이 쓰면 이제 생산이 시작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발견을 했는데 양이 적다, 예.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못하게 됩니다. 못하는 거죠. 관련해서 우리가 뭐 그동안 석유 개발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7광구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일 함께 개발하고 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일단은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최초로 이제 알려진 거는 1969년 유엔의 보고서였습니다. 네. 아시아 극동경제개발위원회 발표한 보고서에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자원 매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그러자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1970년대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7강구 대륙붕을 영유권으로 선포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지리적으로 일본이 더 가깝습니다. 일본에 가깝다. 예, 그래서 네. 일본이 공동 개발하자라고 해서 50년 공동 개발 협정을 맺었고 그게 내년이 만기가 돌아오는데 중간에 일본은 한 발 뺐어요. 네. 여기 해보니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1980년에 이제 탐사를 중단해서 그 이후로 거의 방치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있기 때문에 7광구 위쪽이 6광구, 예. 그 위쪽이 8광구예요. 지금 발견한 게 6-1 8광구거든요. 음. 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게 매장량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매장량이 되게 많아. 그럼에도 많아요? 불구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경제성 평가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아니 그냥 수입하는 것보다도 이게 채굴하는 비용이 더 들면 그러니까 아까 할 이유가 투자 비용 얘기했잖아요. 할 이유가 네. 없거든요. 지금 보면 국제유가가 서부텍산 중진류 기준 오늘도 뭐 3% 넘게 빠졌거든요. 이제 그러면 배럴 당한 7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중동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게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낮아요. 거기 땅 파면 나오는 데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배럴 당한 드니까. 10달러 선이 마지노선이라고 하고 있고 미국의 셰일가스가 한 배럴당 한 네. 50에서 60달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면 네. 이게 생산동 투입 비용 대비 국제유가 더 오르지 않는다면 무용될 수 있는데 예. 지금 정부는 일단 5군데 지금 7군데 정도를 유망한 예. 지역으로 보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이제 크다라고 이제 잠정된 추정된 곳을 먼저 이제 올해 말에 해서 내년 상반기에 나오겠다라는 건데 이 시추 5군데 다 끝나는 것도 2026년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제7광구 그런 상황이고 아까 이 시추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말에 한다는 거잖아요. 탐사 시추를 이 구멍을 뚫는 거죠. 천공이네요. 그 구멍 뚫으니까 네네. 천공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한 구멍 뚫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어디에 시추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이제 바다의 깊이가 뭐 1.5km 넘는 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추를 하게 되면 특수 리그를 하는 이제 시추선을 예. 가지고 와서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용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가 시추를 하든 안 하든 용선한 다음부터는 매일 돈을 줘야 돼요. 데일리 레이트로. 그래서 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수천만 불에서 많게는 1억 불까지 예. 심해에는 들고 근데 육상에 있는 광고는 뭐 수십만 불 아니면 수백만 불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예. 여기는 특수한 그 해상 광구의 딥시기 때문에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한 1,000억 가까이 1,000억 시추 이상. 항공이 아마 소요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우선은 정부 예산으로 할 텐데 앞으로 이게 탐사 시추가 계속되면 글로벌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나요? 이제 유망성이 알려지거나 예. 그쪽에서 관심이 있는 파트너들은 이제 조인트 프로젝트를 해서 같이 들어와서 아마 그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돈도 똑같이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비용이 회수가 되면은 그것도 똑같이 나눠 갖는 공동 운영을 할 가능성도 크죠. 아. 그거는 이제 이 포텐셜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또 뭐 한국에서 어떻게 외국에서 우리 광고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혹시 해외에서는 오늘 발표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그런 정보가 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아직 뭐 체크를 못 해봐서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참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하나 또 저 하기한 거는 이제 국내 가스전도
아니, 가스는 해수가 많이 돼요. 예. 한 90% 이상 해수가 되는데 오일은 잘 한 35%밖에 해수가 안 되니까 찾은 양 중에 오일은 60% 이상은 그냥 땅 속에 그대로 있어요. 회수가 안 된다는 매장 그 그렇죠. 지상으로 못 끌어 올리게 돼 있습니다. 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안에 있는 틈이 작기 때문에 물도 잘 안 흘리지만 오일은 더 끈적끈적해서 잘 안 흐르게 돼 있어요. 기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물을 해서 밀어내거나 예. 아니면 뭐 열을 가해서 점성도를 낮추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그 CO2를 저장하는 CCS로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제 탄소 중립이 한 20년 뒤에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개발을 하면 20년 뒤에 고갈이 다 된다면은 거기다가 CO2를 갖다가 포집해서 집어넣으면 스토리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동해 가스전을 지금 몇 년 후에 그걸 하는 거를 그 디플리트 가스전에다가 이제 런칭을 하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리 영일만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 관련 토론 과연 산유국이 될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고령화 시대 무엇보다 건강하게 늙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고 관찰하여 병을 예방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건강 체크를 유전자 검사로 해결한 기업이 있죠. 바로 1세대 바이오벤처 마크로젠입니다.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모시고 바이오벤처의 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세대 바이오벤처 코스닥에도 제일 먼저 네. 상장하셨죠? 1호 상장입니다. 네, 마크로젠 시청자들이 조금 익숙하긴 하겠지만 주로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마크로젠은 기술 중심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게놈이라고 하는 유전체 분석 회사고요. 예. 그것이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는 회사가 되는 거고요. 예. 제가 이제 매번 그 저희 신입 사원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너희 어머니한테 어떻게 마크로젠을 설명드릴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은 DNA 몸 설계도를 그 인류에게 하나씩 모든 사람에게 설계도를 주는 그러한 회사다. 몸 설계도를 DNA 몸 보여주는 설계도를 DNA 몸 설계도를 그걸 줘서 그걸 가지고 본인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건강을 지켜서 네. 내비처럼 이제 무병장수로 가게 하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마크로젠은 매출은 한 1,300억 좀 넘고요. 네. 근데 저희 반기 회사가 미국에 이제 소마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서 네. 그 회사가 또 400억쯤 해서 한 1,700억 정도 매출이 되고 네. 직원 한 1,500명쯤 되고 외국계 직원 한 300명쯤 됩니다. 이거 직원이 500명인데 이제 한국에는 500명이고 지금 일본에도 있고 마크로젠이 이제 유럽의 각 도시마다 지놈 센터가 있고 싱가포르 있고 이래가지고 예. 그게 다 하면 300명쯤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좀 글로벌 기업이네요. 회사입니다. 네, 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간단히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런 기업이신데 지금 바이오벤처 1세대로 우리 서 회장님께서 임상이 아닌 연구하는 의사의 길을 이제 택하셨다. 상당히 네. 당시에는 조금 네. 평범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지금도 걸 평범하진 않습니다. 이제 지금도 의사들이 다 근데 기초는 잘 안 하고 네, 이제 그런데 의사 과학자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근데 그런 기초 의학을 하는 사람을 대의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하라는 뜻으로 했겠죠. 근데
저도 내과를 할지 네. 이 이제 생화학 DNA 쪽을 할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쪽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예과 때부터 의예과 때부터 이렇게 보면서 최인훈 씨의 그 광장이라는 소설을 소설, 제가 네. 이제 보면서 그 서문을 너무 잘 썼더라고요. 이 서문 뭐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는 많은 풍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풍문을 듣고 사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풍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 우리는 그 길에서 운명을 만납니다. 예. 운명을 만나는 곳을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 맨 처음에 나온 게 아주 굉장히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 졸업할 때쯤 됐을 때 그러면 이제는 그때는 이제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구한다 그런 얘기였지만 제가 볼 땐 DNA가 세상을 구하는 시대가 왔다. 그런 풍문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풍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길을 떠나자. 네. 그런 생각으로 DNA 쪽으로 이제 하게 된 그래서 겁니다. DNA를 연구를 해서 뭔가 이게 확실한 길을 좀 찾아보겠다. 네, 떠나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네. 여기까지 왔는데 관련해서 지금 회사가 이제 풍문 유전자 정보 기반 헬스케어 네. 플랫폼 네네. 뭐 젠톡을 내놨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해 가지고 일반인도 쉽게 이걸 알아볼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이게 그런 뭐-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그 뭐 교수라든가 이런 연구자들한테 이제 이런 기술을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글로벌 회사지만 이제 B2C로 개인들한테 이제 적용할 때가 이제 와서 젠톡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죠. 예. 그래서 대개 이제 그게 가격으로 보면은 이제 100불대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보통 병원에 가야만 정확하게 자기 검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네. 조금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서 예. 129가지의 그 특성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탈모가 된다든가 하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운동을 하면 어떤 사람은 운동을 굉장히 잘 근육이 붙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영양소는 어떤가 해서 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젠톡은 굉장히 이제 방법이 아주 어떤 면에서 보급형으로 해서 뭐 10,000원서부터 이제 한 근데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우선 그거는 이제 그냥 자기 자신을 알고 싶으면 침을 뱉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침을 뱉으면 뱉으면? 우리가 침에 있는 그 침에는 세포들이 좀 있거든요. 이 구강 점막 세포가 떨어지면 거기에 DNA를 추출을 하고 그 DNA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원래 잘 아는 DNA 분석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 한 50만 명 정도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그걸 비교를 하면서 앞으로는 1,000만 명 이상을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질병 정보하고 다 이걸 갖다가 빅데이터를 만들면 결국은 이제 AI를 가서 그쪽으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침을 뱉어서 검사를 하시면 그걸 저희가 이제 기기를 사가지고 침을 뱉으면 그 병원으로 보내면 거기서 이제 예. 검사를 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결과가. 이제 자기가 우리한테 이걸 하겠다 그러면 앱을 통해서 하면은 앱을 우리가 통해서. 키트를 보내주고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그 개인한테 보내주고 거기 침을 뱉어서 저희 회사로 보내면 예. 저희가 거기서 DNA를 분석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석을 다 한 데이터를 결과를 보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신의 몸 DNA 구조나 몸 상태 뭐 여러 가지 다 어느 정도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어디까지만 해라 그래서 거기까지만 알려주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질병에 관한 정보 같은 것은 좀 예민하니까 그건 의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약간의 그 재미 요소와 이제 이런 그런 쪽에만 지금 허용이 돼 있습니다. 일본은 그게 다 질병까지 허용이 돼 있는데 질병까지 허용이 돼 있는데 근데 그런 한국은 거는 좀 조금- 많이 허용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규제를 하죠 그런 걸?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아무래도 약간 좀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그러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그걸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100불 정도 선에서 네. 한 뭐 지금 180불 정도 선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그걸 하게 되면은 30억 개에 달하는 그 DNA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정말 완전한 몸 설계도를 또 주는 그러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젠톡의 가장 상위에 있는 그건 젠톡 것이 뭐라 되는 그럽니까? 겁니다. 젠톡? 그 젠톡 뭐 젠톡 마스터. 마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몸에 대한 걸 갖다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DNA만 딱 보면
눈이 무슨 색깔인지, 뭐 파란색인지 검은색인지, 뭐 혈액형은 뭔지 이런 걸 그냥 그대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뭐 혈액형이나 그런 거 말고 내가 앞으로 머리가 빨리 빠질 건지 아니면 예. 뭐 살이 좀 아무리 해도 살이 안 찔 건지 뭐 네. 이런 그런 것도 변화를 이제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은 이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몇십만 명을 갖고 있지만 예. 이제 1,000만 명 정도가 된다든가 또 인종별로 그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인종별로도. 그래서 이제 예.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예. 우리 한참 유행인 그 성격 유형 검사 네네. MBTI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서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유전자 검색에서 DNA 구조를 안다니까 이제 몸 BTI라고 네. 또 한다는데 그거를 알면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고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자, 알았다고 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사실 건강보다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MBTI가 대개 자기 성격을 성격, 알고 싶어 예, 예. 하잖아요. 근데 MBTI 뭐 해보셨겠지만은 저희가 우리 체크를 할 때 약간 망설이게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이건지. 근데 아무거나 이제 체크를 하고 나면 당신은 뭐 저는 INTJ인데 예. 뭐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16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몸 BTI는 이제 저희가 M자 대신에 이제 몸 BTI라고 한글을 써서 하는데 이거는 유전자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체크할 때 망설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를 통해서 어떤 외부의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 네. 약간의 그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자기 성격은 이러니까 성격.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예를 들면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칼라 TV 안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DNA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는데 예. 아직도 우리가 젠톡이나 이런 몸 BTI를 안 한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를 손해 보는 거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오. 빨리빨리 알고 그러면 거지. 그거를 좀 쉽게 할 수 있게 뭐 편의점에도 살 수 있어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한곳하고 이제 GS25하고 같이 해가지고 편의점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 키트나 이런 걸 공급하거나 키트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빨리 이제 편의점에서 뭐 어떤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바로 침을 뱉고 그냥 거기다 놔두면 우리가 바로 이제 그 분석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좀 다시 보내고 뭐 하는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 이제 침을 통해서 유전체 검사를 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네. 우리 몸에도 이 여러 가지 미생물도 많다면서요. 네네네. 그런 것도 통해서 뭔가 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아주 좀 첨단 기법이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혹시?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중요한 게 몸의 그 DNA가 중요하지만 그 세포 안에 있는 자기의 그 유전돼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또 사람한테는 그 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미생물들이 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특히 이제 그 20세기 들어오면서 항생제가 발견이 돼 가지고 굉장히 효율 아주 도움을 많이 줬지만 항생제가 먹을 때마다 우리는 그 장에 있는 미생물을 아주 다 죽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좋은 있거든요. 미생물도 네, 많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큰 겁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잘 몰랐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그리고 또 장하고 뇌가 이 축으로 엑시스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장이 문제가 있으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서양에도 우울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다 이제 장 건강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장과 뇌, 정신과 연결. 그래서 이제는 그걸 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예. 그 미생물을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개 파이버라든가 네. 그러니까 김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파이버가 많아서 네. 파이버에 되게 좋은 미생물들이 다 거기서 잘 자라게 되는데 예. 이 파이버가 없는 음식 그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젊은 아주 어린 세대들은 그런 김치를 안 먹고 하게 되면은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아주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전차 기반 검색이 지금 젠톡이잖아요. 네네. 네. 그럼 미생물 기반으로 검색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젠톡은 이제 지놈을 하는 게 하나 있고 예. 젠톡 더바이옴이라 그래서 미생물을 하는 게 더바이옴. 더바이옴. 네, 거기는 이제 그건 미생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을 이제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젠톡 더바이옴을 저희는 그냥 더바이옴 골드 네. 이제 색깔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오랄 쪽에 그 이제 치과 의사들하고 하는 건 더바이옴 화이트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게 몇 가지 더바이옴 베이비가 있고 또 어렸을 때 무슨 산후 이런 이제 그런 조련 이제 그 조산소 이런 데서 이제 이제 한 2, 3개월, 2, 3년 사이에 그 세균총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또 펫이 요새 굉장히 아주 많이 저거 하니까 펫을 갖다 하게 되면 개가 먹던 걸 애가 먹고 애가 먹는 걸 개가 먹고 또 개가 애를 막 핥고 이러면 사실은 사람이 개 되고 개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다 이제 우리가 알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성용 그 마이크로바이옴도 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미생물을 잘 그렇게 우리가 알면서 그 당신이 균형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켓컬리 같은 데 하고 뭐 이제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걸 먹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이걸 드셔야 합니다 내 해서 몸에 맞는. 네, 그리고 그걸 그러면 주게 되는 젠톡 거죠. 더 바이옴은 일반 젠톡 이 유전자 검색 플랫폼인 젠톡과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도 쉽게 개인이 가서 할 수 그렇습니다. 있어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품이 젠톡 더 바이옴 골드가 이것도 저 GS25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앱에 들어가면 다 있고요. 앱에 이제 들어가면? GS25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죠. 아까 이게 직원 중에서 해외에서 일하는 분이 꽤 많다고 하셨는데 네. 매출도 해외 매출이 어느 정도? 60% 이상이 해외에서 일어납니다. 아, 이게 해외 시장을 더 크게 보시고 계시는 네, 그렇게 거죠? 됐습니다. 네. 좀 어떻게 해외 진출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대학 교수로서 창업을 했기 네. 때문에 기술 중심으로 해서 좋은 논문을 내는데 욕심이 많고 그런 쪽으로 이제 회사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저희 회사를 굉장히 빨리 인지하게 되고 해외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제 많은 걸 주게 됐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저희가 광고를 하나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5불에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굉장히 빠른 신장세를 갖게 됐죠. 예. 이 또 마크로젠을 이 인터뷰에서 듣다 보니까 이 유전체 분석 기술로 70년 전 한국 전쟁 희생자 유가족을 찾았다고 해요. 네, 참 맞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검사를 한 거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DNA 분석은 다 마찬가지인데 유골에서도 70년이 지나도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DNA를 추출할 수 있거든요. DNA를 추출해서 그다음에 이제 유가족이 한 501구의 유골과 그다음에 한 117명의 유가족을 이제 찾고자 하는 유가족하고 이제 다 DNA를 침을 뱉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두 개에서 원래 가족은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STR이라고 하는 좀 전문 용어를 쓰면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를 하면 친자 검사하는 것처럼 그걸 해가지고 보면 이제 굉장히 이건 99.99%가 부모가 이제 부모나 자식 간에 생길 수 있는 유사성이 있다. 그러면 그 틀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자 유가족을 찾아줬네요. 네, 그래서 6명의 유가족을 찾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이제 아주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제 해가지고 한 건데 아주 좋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회장님 나오셨으니까 뭐 같은 업종에 있는 후배들 어떤 뭐 이런 좀 새로운 길을 가고 싶은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풍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듣듯이 풍문 듣듯이 뭐 그냥 상관없다 이렇게 살지 말고 확인을 해라. 그래서 빨리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지 가서 하고 한번 가면 꾸준히 그 길을 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인 마크로젠의 서정선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엑스레이 촬영만으로 몸속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CT 촬영을 하거나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중병인 경우에는 내시경도 한계가 있죠. 배를 열어봐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포환 영입만 석유가스 140억 배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탐사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추정일 뿐이죠. 시추 탐사, 상업 개발이라는 험난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산유국의 꿈, 차분하고 투명하게 가야 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